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올 때부터 이미 알아봤습니다. 천공, 김건희까지 해서 지금까지 무속인과 관련된 논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같은 국민이 맞는 건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의 계엄을 계획하던 시기에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맞나요? 군 내부에서도 더 이상 못 참고 양심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윤석열, 김건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엔 많은 경우 무속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불거졌던 무속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발언에서부터 대통령 부부의 조력자를 자처한 이들의 행적에서까지 확인됐는데요. 국가 정책과 인사는 물론이고 급기야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무속 관련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서 낯선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역술인 천공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이 천공 스승님이에요. 그냥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는 중년 남성. 무속인 건진 법사입니다. 캠프 비선으로 지목됐던 인물인데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던 김건희 여사.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풍수지리 전문가가 용산 국방부를 드나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산유국의 꿈을 띄운 윤 대통령의 발표는 공교롭게도 천공의 강연과 비슷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로 김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했다던 지리산 도사 명태균 씨의 등장은 국정 운영에 정말 무속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급기야 12.3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 씨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조차 윤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고 꼬집은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탄핵 갈림길에 서게 한 비상계엄 선포도 무속과 연루된 건 아닌지 의혹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와셔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거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마 여기 오시기가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만나셨고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계엄 후에 뉴스를 보고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계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인이 인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을 했죠. 네.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봤는데 2024년부터 그 나란 일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뭐 그때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군인이라는 걸 인지를 하셨는가요?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신 상태였었고요. 예.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그때 뭐 군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예. 몇 명 정도였나요? 그 군인들은?
수십 차례 오실 때마다 군인을 사실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숫자로 그냥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네. 많은 숫자. 그럼 사진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펜으로 적어왔나요? 아니면 문서를 가져왔나요? 펜으로 적어 오셨어요. 그럼 사진이랑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가요? 사진을 제가 사주를 보고서 뭔가를 잘 몰랐을 때에 네. 얼굴을 조금 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네이버로 찾아가지고 사진을 몇 차례 조금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면 좀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군인들이 혹시 있나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군인들이었다라는 네. 거고 사람은 기억이 안 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에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운.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해도 될까? 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뭔가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네. 나빠서 뭔가 올라가다가 뭐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를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 반응은 어땠나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가 보고 뭔가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네네.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네.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장관 전에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문제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혹시 그분이 본인이 전 그 정보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선진님께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투스타로 전역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정권이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전 장관일 때 물어봤을 때 장관을 갈 수 있을지 어쩔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풀리면 본인도 서울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군 내부에서 김 전 장관의 지위를 그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뭐 제거한다는 그런 아까 그 배신자 이야기를 할 때 좀 네. 그런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네. 근데 그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언론에 나중에 계엄이 터지면서 그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한 배경. 그러니까 수십 차례 만났는데 계엄을 이제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이선진님께서. 그런데 이게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다 마다하자고 다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군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느낄 때는 네네. 이 사람들을 물어본 게 나중에 뭔가를 도모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도모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쩐지를 네네. 파악을 해서 이선진님께 물어봤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계엄이 발표하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 이거였구라는 걸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건데요.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 지시받았죠. 예, 6개 장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상황에 대비하라. 또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 6군데를 장악하라. 예, 시설을 확보하라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 지시받았죠. 그러면은 특전사 139 특전사 요원들 특전사를 출동시킨 이유는 계엄 때문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없었죠?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회 병력 투입, 이 뭐 질서 유지, 이거는 뭐 거짓말이네요. 예, 저는 지금 분명히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 임무를 받았고 질서 지시를 유지 받은 뭐 이런 사실은 것은 없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707 특임 부대를 출동시켰잖아요. 예. 예, 그 우리 증인께서 명령을 했을 건데 707이 11시 40분경에 국회에 도착했어요. 예,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습니다. 예. 그러면 707 특임 부대가 본청을 진입하기 위해서 했죠. 예, 본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본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본관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그 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니 특임단장이 이제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제한하고 또 본회의가 열린 것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나요? 그것까지는 뒤에 이제 유추 해석의 범위인데 그렇게 시설을 확보 및 경계하라고까지만 임무를 부여받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지시를 안 받았지만 국회를 확보하라. 본관을. 본관 시설을 확보하라. 이렇게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의 요수 봐서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군인의 착한 모습 그리고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평화로울 수 있나요? 평화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어요?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 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면이 일어날 때 그렇게 지금 계엄이 할 수 있잖아요. 계엄을. 비상계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계엄 참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평화로운 계엄과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임부대 또는 우리 특전사 각 부대가 실탄도 불출하고 개인 소지도 했죠. 실탄은 개인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저 통합 보관했죠. 예. 그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실탄 불출도 준비합니까? 제가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과 중에 질서유지 시민보호 경고용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지시받은 바가 없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곽정근 전 사령관 말씀처럼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경감부여해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 12시 40분 그러니까 저녁 00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12월 10일 국방위원회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중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라든지 시민 보호를 위한 거라든지 경고용으로 했다든지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부당한 명령을 군인에게 내렸을 때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계엄을 뭐 관련된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정군 사령관은 여러 가지 참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국민들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지금 진술돼 있어요. 전 솔직하게 그거 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유라든지 어떤 계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부터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할 때는 정말 개인의 본인의 처벌을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시하고 제가 한 행위는 분명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이 소감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 아까 6시간 멈추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중간에 저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철수시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장 판단입니다. 저는 우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